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죠. 오늘 눈에 띄는 그 행정명령 사인한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겁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과 그 주한 미군의 그 미사일 방어에 어떤 미칠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이 미사일 방어 협력을 계속 해서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라 이렇게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서한도 보냈는데요. 이 서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사일 방어 태세를 검토해서 미국과 미국 동맹이 미사일 방어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시 내용이에요.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늘리는데 그 늘리는 속도를 그냥 어영부영하지 말고 늘리는 속도를 가속화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동맹국이라는 것도 좀 주시해 봐야 되는데요. 그 동맹국이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시를 내린 의도가 무엇일까를 분석해 보면 향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즉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제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죠. 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이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를 속도 있게 추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곧 자, 주한미군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미사일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지시는 결국은 이제 경상북도 상주에 그 있잖아요. 사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미사일 기지. 그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강화. 더 나아가서 그 사드 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국에서 사드 기지가 들어설 때 기억나시죠? 경북 상주의 그 주민들이 사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미사일을 경계하기 위한 건데 이 엄청난 전자파가 나오는 그 사드 기지를 우리 동네에 둘 수는 없다라면서 막 탱크가 아니죠. 그 사드 그 기지에 그 장비가 들어가는 길목에 막 주민들이 들어 누워서 막 항의하고 그랬었잖아요. 몸으로 막던 그런 일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만일 또 이제 추가 배치가 된다면 또 한 번 홍역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사드 기지에서는 정말로 전자파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나? 라는 부분에 뭐 그 당시에도 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8년쯤 지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그 이후에 또 무슨 측정한 게 있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사드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드 하니까 뭐 SA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THA입니다. 사드인데 뭐냐 쉽게 사드로 갈게요. 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도는 높은 거죠.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아주 높은, 매우 높은 고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미사일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이제 레이더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가장 중심되는 관심거리입니다. 그 전자파의 강도는요, 근데 레이더 장비에서 거리와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더 장비가 내가 있는 곳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그 레이더를 얼마나 이렇게 높게 쏘잖아요. 이 높게 쏘는 그 얼마나 밑에 있는지, 뭐 이런 것과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레이더로부터 물론 당연히 멀어질수록 전자파의 강도는 급격히 감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의 그 직접적인 방사각, 이제 주로 하늘을 향해서 이제 레이더를 쏘게 되는데, 그 방사각 아래에 있으면 전자파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레이더 기지 인근 지역에서는요, 전자파 측정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년 전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 국방부는 레이더에서 100m 이내는 위험 지역으로 간주하고 레이더로부터 한 7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뭐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자, 경북 상주의 그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은 공군과 또 한국 전파 진흥 협회 뭐 이렇게 두 협회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의 그 실직 자료 결과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뭐 미국에서도 이제 프리웨이 옆에도 휴대전화 무슨 안테나 탑이 있어요. 탑. 그거보다는 좀 많겠죠. 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정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대전화 기지국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생활 반경 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런 전자파 측정 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뭐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라 그랬고 사드가 이제 대표적인 미사일 방어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부과와 또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라는 이런 위협을 받았던 콜롬비아 정부가요, 결국 이제 자국민 출신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데려오는 데에 합의를 했다. 미국의 군용기 편으로 데려오는데 결국 두 손 다 들고 항복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205명의 콜롬비아 국적자가 어제 2대의 콜롬비아 군용기를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서 추방된 사례를 보면 세 가지다. 입국 거부, 불법 체류 적발, 미국 내에서 적발된 거, 그리고 범죄 형기 만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 SNS에 콜롬비아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글과 함께 콜롬비아 군 항공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댓글에 뭐 전투기에 타야 몇 명밖에 못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인원을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전투기를 활용할 필요는 없죠. 전투기 한 번 뜨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정말 뭐 그 사람들 되돌아가는 불체자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군 수송기를 탑니다. 물론 군인들도 수송기 타고 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의자 같은 건 없죠. 이제 뭐 벤치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쫙 그냥 앉습니다. 그런 군 수송기를 타고 가는데 보통 한 번 타면은 많이 타면 한 100명, 120명, 그리고 적게 타면 한 80명 요렇게 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100명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를 운영했으니까 205명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앞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주 그 브라질 추방자의 손을 수갑으로 채워서 이 브라질리아 시티로 돌려보낸 그 미국의 처우를 보고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군 군용기 2대의 착륙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마. 너희들이 미국 군용기로 우리 콜롬비아 사람들을 추방하려고 하는데 또 막 그 안에서 뭐 수갑 채우고 족쇄 채우고 그럴 거지? 브라질 추방하는 사람들 봤더니 막 수갑 채우고 족쇄 채우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나는 그걸 용납 못 하겠어. 그리고 기다려봐. 알았어. 내가 받아들일게. 대신에 비행기는 우리 콜롬비아 군용기로 가서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합의해서 미국 군용기로 수갑 채우고 이렇게 안 하고 콜롬비아 군용기가 가서 데리고 오는데 합의한 뭐 이런 형식을 취해서 수갑 족쇄 채우지 않고 콜롬비아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미국 군용기로 데려갈 때 수갑 채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백인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라면서 처음에는 아주 강경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 20시간 만에 자신의 뜻을 접고 추방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수송 임무를 콜롬비아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불과 20시간 만에 하루도 넘지 못했죠. 자, 불과 20시간 만에 콜롬비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항복했습니다만은 그 20시간 만에 그 20시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커피값의 폭등
뭐 폭등 이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갑작스러운 관계 악화 조짐과 어떤 무역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런 우려가 퍼지면서 그 20시간 안에 이 아라비아 커피 원두 이 선물 가격이 1파운드당 3달러 56센트까지 오르면서 한때 그 역대 최고치 가격까지 기록을 했다가 콜롬비아가 결국 두 손두 발 하드고 항복했습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커피값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없겠구나 최소한 그러면서 이제 커피값이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값 또 크게 오를 뻔했습니다만은 잠깐 몇 시간만 그렇게 출렁였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어떤 정책 하나 두 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일상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출렁이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나라도 슬금슬금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또 콜롬비아처럼 뭐 두 손 들고 항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초기에는 조금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중남미 국가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연합과 그리고 또 하나는 캐나다 이 양쪽인데요.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도 아주 그 대표적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남미 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관세를 무기 삼아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전략이 가시화되자 중남미에서는요, 소위 대트럼프 공동연합전선 뭐 이런 걸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생각보다 중남미 나라가 많죠. 네. 33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 국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플러스 카리브해 이걸 줄여서 셀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3개국 회원국 이 셀락 회원국 나라들은요, 의장국은 온두라스입니다. 그 온두라스 요청에 따른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셀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남쪽에 있는 사실상 그러니까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거의 답니다. 사실상 그 미국 남쪽에 있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이 지역의 최대 규모의 공동체 협의체입니다. 온두라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민자 문제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 연대 등을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각 33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33개 나라 각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지도자의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색깔 뭐 이런 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등등이 조금 나라마다 좀 많이 달라서 결국은 이 중남미 연합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맞서는 데에 어떤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요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한 서너 나라만 돼도 좀 어떻게 뭐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중남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33개 나라가 다 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대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초기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좀 모이겠다라고 했는데 모이겠다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거기서 어떤 합의되는 도출되는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캐나다 쪽인데요.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이 전 캐나다 부총리인데요. 차기 총리 후보가 아주 강경한 발언으로 트럼프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용 발언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릴랜드 캐나다 총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미국의 아픈 곳을 보복하겠다. 좀 세죠? 미국의 아픈 곳을 보복하겠다라면서 보복 관세 품목을 공개하는 등 맞대응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릴랜드 총리 후보는 현명한 대응은 아픈 곳에 보복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반격은 1대1 맞대응 방식으로 정확하고 고통스럽게 표적을 설정해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의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재배 농가에도 우리 캐나다는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 또 위스콘신의 그 낙농가
여기도 우리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미시간에 식기세척기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타격을 입히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프릴랜드 차리 캐나다 총리 후보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만일 총리에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요건 이제 트럼프를 좀 따라한 것 같아요. 내가 총리가 된다면 취임 첫날 미국을 제외시킨 우리 동맹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캐나다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위 핍박을 받고 있는,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그린랜드를 뭐 뺏어가니 뭐 이런 얘기해서 덴마크 너희들도 불편하지? 덴마크.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또 뺏어간다 그래서 파나마도 불편하지? 파나마.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 그래서 유럽 연합의 각국 지도자들 이렇게 미국을 제외시키고 우리들이 모여서 일종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회의를 취임 첫날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경제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의 연방 조달 계획에, 그러니까 조달 계획의 조달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 차원에서 어떤 공사라든지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그 조달청이 있어서 그 받잖아요. 그 회사를 받잖아요. 그런 조달 그 프로젝트에 미국 회사가 입찰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 안 할지 몰라도 미국 내에 몇 개 큰 회사들은 잠깐만, 우리가 지금 캐나다하고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이 또 로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프릴랜드 캐나다 총리 후보는 트럼프는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계획을 갖고 트럼프에게 맞서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더 덧붙였는데요. 뭐냐면 퀘벡에 있는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그 전력을 수출하는데 그 수출하는 전력도 중단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걸 우리도 보복 카드로 쓸만한 아주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꽤나 구체적입니다. 물론 이 선거용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은 생각보다는 꽤나 구체적이어서 자, 앞으로의 그 대응 상황이 상당히 주목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국의 그 LG와 삼성의 그 세탁기가 미국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면서 미국 내 탑 10을 싹쓸이 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뉴스를 제가 괜히 했나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 뉴스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즉 관세 부과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현재 한국산 세탁기는 아주 번창하고 있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LG와 삼성을 콕 찍어서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여러 차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산 세탁기를 콕 집어서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세탁기와 다른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전제품들을 지금 덤핑하고 있다. 내가 없는 동안 그들은 번창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를 보면 지난 2018년에 트럼프는 미국의 가전업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관세를 부과했었냐면 수입 세탁기, 이제 대부분 사실 결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세탁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2018년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거의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이제 한국산 세탁기가 타겟이 됐죠. 그래서 수입 세탁기에 대해서 연간 120만 대까지에는 20% 관세, 그리고 120만 대가 넘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관세를 그때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관세율이 완화돼서 그 20% 관세는 14%로 낮춰졌고요. 또 120만 대 넘어가는 그 50% 관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30%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그 완화됐던 관세를 다시 옛날 그 이상으로 확 올려서
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하고 삼성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덜덜 떨고 있지 말고 그렇게 덜덜 떠느니 공장을 아예 이건 여기 미국에다 만들란 말이야. 나의 메시지는 심플해. 그거야. 라고 던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LG와 삼성의 선택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자신과 상관도 없는 한 학교에 들어가서 자신이 연방 요원이다라면서 난동을 부린 한 한인이 체포되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무기를 소지한 채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연방 요원 행사를 하면서 기이한 행동을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어디서요? 시애틀에서요.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23일 이 지역의 루즈벨트 고등학교에 무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서 자신을 군 고위 관계자다라고 주장한 한 한인 남성, 올해 32살의 최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현재 공무원 사칭죄, 또 주거 침입죄, 또 학교 내 무기 반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학교 건물 1층으로 찾아가서 나는 연방 항소법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며 군 고위 관계자다. 정찰 활동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학교에 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 씨는 항공전투사령부라는 배지가 부착된 의상을 또 입고 있었고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수갑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체포됐는데요. 체포된 뒤에 경찰이 그의 가방을 뒤져보니까 그 가방에는 테이저건도 있었고 페퍼스프레이, 드론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슨 방사능 탐지기 같은 것도 그 가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 씨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학교 관계자를 체포하겠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최 씨를 체포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게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요원 사칭 그런 거죠. 다 거짓말이죠. 그런 요원도 전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권고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시애틀에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있죠? X. 옛날에는 이제 전에는 트위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X라고 하죠. 그 X가요, 이 SNS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금융기관 기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디지털 결제 기능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X는 비자가 올해 데뷔하는 우리 X의 새로운 회사, 엑스머니 계좌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자 카드요. X 측은 비자의 그 제휴를 통해서 우리는 엑스머니 계좌에서 글로벌 송금 기능, 비자 다이렉트를 통한 안전하고도 빠른 송금은 물론 또 이용자의 데빗 카드에 연계된 P2P, 그러니까 person to pers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지불이나 결제, 송금 등등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 P2P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잘 아시는 젤이나 또는 뭐 벤모, 그런 뭐 모바일 결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이제 애플 월렛 등등등 이런 금융 서비스 시장에 엑스도 뛰어들어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엑스의 금융 서비스 허가를 지역마다 이제 많이 신청했는데요. 그 중에서 41개 주에서 이미 엑스는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엑스머니 서비스가 올해 1분기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금융사와 또 비자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제 많은 금융사와 제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 SNS 기능을 하는 이 트위터, 이 X가 엑스머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시장에 뛰어들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손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질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얘기를 할 텐데 구글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에서 걸프 오브 멕시코만의 명칭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변경하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서 첫날에는 이런 걸 뭐 함부로 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로 yes sir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양해해 주세요. 그럼 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데 뭘 양해해 달라는 거야?
미국 내에서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꿀 수 있지만 다른 나라가 이용하는 데에서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이용자들에게는 오늘부로 바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 내 이용자들이 이제 앞으로 며칠 뒤에는 그 지역에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구글 맵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추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구글이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일단 잘 넘어갔다라는 구글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요,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9.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자기가 받는 모든 월급을 다 모아야 9.8년 이후에나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9.8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신의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9.8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었던 2014년에는요 7.5 수준이었습니다. 즉 뭐 쉽게 보면 한 그러니까 7년 반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저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요건 좀 낫습니다. 3.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소득 가구가 고가 주택을 사려면 무려 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32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내가 중간소득인데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간소득도 안 되는 그러면 저소득 사람은요, 중간주택의 가격을, 주택을 구입하려면 26년이 걸리고요. 저소득층이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면 자신의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86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굳이 저소득 가구가 고가 주택 구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저 그냥 중간 소득자가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9.8년.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9.8. 거의 10년을 모아야 한다라는 결론인데 참 많이 씁쓸합니다. 어떻게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을 수가 있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그처럼 하늘의 별 따기다. 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빚진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60대 이상의 다중 채무자의 대출 밸런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3분기라는 것은 이제 9월이죠. 1, 2, 3, 4, 5, 6 그리고 7, 8, 9가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9월 기준으로 80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보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0%가 뛴 것입니다. 상당히 1년 만에 10%는 급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중채무자라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채무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의 잔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대출의 잔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갚지 못한 그 빚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이 유일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먹는 것도 참 억울하고 서글픈데 빚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 가계 부채 부담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력으로는 1월 29일인 오늘이 음력으로는 1월 1일. 네. 음력설이죠. 그런데 뭐 요즘은 한국에서 음력설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설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나 뭐 루나 뉴 이어 그러니까 이제 음력설이라는데, 자, 어찌됐든 이 설날에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많이 들었죠. 자, 너도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떡국 한 그릇 먹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자, 다들 떡국 한 그릇 먹었으니 나이 한 살씩 더 먹은 거야.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과 관련해서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그게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희원 교수는 설 음식은 가속 노화 음식의 모든 세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가속 노화 음식, 즉 이걸 많이 먹으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런 음식들이 있나 봐요. 자, 정 교수는 조선시대 왕들이 먹은 음식 가운데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쩌다가 한 번 먹는 음식이라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면서 이미 평소에 풍족하게 먹고 있는 데다가 명절이라 더 먹는다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떡국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떡이 들어간다. 그게 포인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밥 먹는 것도 탄수화물이지만 거기 뭐 혈당, 거기 당도 많이 들어가지만 떡 같은 건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즉 떡국 많이 먹으면 가속 노화가 되니까 결국은 신체적으로 한 살 늙어지는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곡물이라 하더라도 정제된 식품, 사실 그 떡도 여기에 이제 정제된 걸로 들어가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해서 노화를 촉진하는 소위 가속 노화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교수는 설날 아침에 일찍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면 떡국을 먹게 되는데 정제 곡물이라 정말 입에서는 맛이 있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물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냐, 술술 들어가지 않느냐라면서 그런데 정 교수 자신도 자신은 신체가 인슐린의 반응을 심하게 하는 그런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떡국을 먹고 나면 바로 다리가 붓는 거를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너무 맛있기도 한데 가능하면 꼭 한 그릇만 드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설날 메뉴로 잡곡밥과 나물 비빔밥을 먹기를 나는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잡곡밥과 나물 비빔밥을 추천하면서 콩을 넣은 잡곡밥을 먹으면 좋다. 또 요즘은 뭐 먹을 게 넘쳐나고 평소에도 잘 먹으니까 설날에도 가능한 한 정제된 흰쌀 떡국보다는 잡곡밥 같은 걸 잡곡밥을 먹기를 나는 권고한다. 그리고 특히 양념을 조금만 한 그런 나물을 먹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정 교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은 뭐 먹을 게 넘쳐나고 평소에도 너무 잘 먹으니까 무슨 뭐 명절이라고 해서 더 많이 먹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먹어도 뭐 많이 막 이렇게 먹기보다는 하나를 먹어도 조금 적게 그리고 좋은 걸로 이렇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 루나 뉴 이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